환기지병 화재에 보면은 통기량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가열물이 제한되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디서 값이 비싸냐 하면 알 수 있죠. 가열물이 제한되어 있으면 가열물이 비싼 거고, 통기량이 제한되어 있으면 공기가 비싼 거고, 그다음에 연료지병 화재는 발생 시기가 플래시오버 이전, 플래시오버 이후라 그러는데, 산불 화재의 경우는 플래시오버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건 공기 중에서 계속 타는 거예요. 그런데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려면 어떤 경우에 일어나냐 하면 대부분 다 환기지병 화재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게 말이 이상하잖아요. 연료지병 화재 플래시오버란 말이 나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설명해 드릴 테니까 그 개념을 이번에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어디 가서 일부러 가르쳐 줄 필요 없는 거죠. 뭐. 이 플래시오버가 이렇게 일어나는데요. 뿅 일어났다가 이제 이렇게 꺼지는데, 이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때 둘로 나눠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나는 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 플래시오버라는 건 대개 뭐 구간으로 일어나니까 뭐 한 요게 최성기고 요게 플래시오버 점이라고 하면, 요 앞부분은 프리 플래시오버, 그러니까 전반부의 플래시오버고, 요 앞부분은 프리 플래시오버고, 요 뒷부분은 포스트 플래시오버가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 플래시오버가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기 전까지는 뭐 이것도 좀 자세하게 말하면 플래시오버에 접근하면서 연료지병 화재로 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 초기 단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산소가 충분하니까 얘는 연료지병 화재의 특성 없이 그냥 타는 게 그냥. 그런데 얘가 점점 타들어가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산소를 소모하게 되면 그때는 아직도 탈 것 많이 남아있는데 방 속에 산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유리창이 깨지거나 문이 열리거나 일정 이상 온도가 올라가서 발화점을 초과하게 되는데, 물론 통상된 발화점보다는 높게 형성됩니다.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때는 새로운 공기가 유입되면서 이게 완전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니에요. 모든 공간에서 불이 타면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화재의 경우에도 연료지병 화재라 하더라도 초기 단계에는 연료지병이 아닌 구간이 있다. 죄송합니다. 환기지병 화재라 하더라도 그건 전반적인 이야기지, 화재 초기에는 모든 화재는 다 연료지병 화재고요. 산불은 끝끝내 연료지병 화재고 뭐 그렇습니다. 그다음 목조집 같은 경우에는 불이 붙으면 여기저기 뻥뻥 구멍이 뚫리고 금방 무너지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연료지병 화재가 다 차지한다고 봐야 되고,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불이 나도 창문 틈새라든가 또는 창문이 무너져 나간다 하더라도 전체 건물이 훨훨 탈 때 공기가 유입되는 부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환기지배형으로 간다. 환기지배형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공기가 부족하죠. 부족하면 불완전 연소 생성물이 많이 나와서 열분의 물질들이 공중에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이게 유독성을 가져서 호흡기로 들어와서 질식 효과를 발생시킨다든가 자극성 등등해서 제2, 제3의 생리적인 위험을 가중을 시켜서, 이러한 가스 성분이라는 것은 이 침투성이라든가 또는 광역적인 오염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화재실에 없던 저 몇 층에서 쿨쿨 잠자는 사람조차도 가스가 저 공조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와 버리면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건 과거에 유명한 라스베가스 MGM 호텔 파이어 등등에서 많이 확인이 된 바가 있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화재 가혹도는 여기 작다 크다 하고 나오는데요. 화재 가혹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설명했지만 그 어느 정도 온도가 올라가느냐, 또 그런 고온이 형성된 게 몇 시간을 가느냐 하는 얘기인데, 기본적으로 공간 자체, 화재 공간에 열이 축적이 돼야 온도가 올라가서 일정 시간 갈 텐데, 연료 지배형 화재는 연료 지배형인 만큼 개방 공간이죠. 거의 개방 공간에서는 공기의 출입이 자유롭기 때문에 이 화재 온도가 뭐 1200도, 1300도 또는 뭐 작아도 1000도 정도 될 때
이 외부 공기 같은 건 그래봤자 2, 30도일 거 아니겠어요. 얘네들이 들어와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은 맹렬한 희석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불 근처 이외엔 온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재 가혹도가 작은 거고요.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환기 지배형 같은 경우에는 꽉 막혀 있는 곳에서 계속해서 불이 타고 열 축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건 어떻게 돼요? 화재 가혹도가 클 수밖에 없다. 아까 말한 열분해의 결과로 다량의 가스가 존재하며 백드래프트에 주의하라 그러는데, 백드래프트라는 건 우리말로 하면 뒤통수입니다. 뒤통수 맞는 거죠. 괜찮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뒤통수 맞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 무조건 공기 공급 조건이랑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화재가 났는데 소방대가 열심히 가봤더니 그 사무실이 방화문으로 닫혀 있다. 근데 주로 방화문으로 닫혀 있으면 이게 호텔이거든요. 그러니까 백드래프트가 일어났다 그러면 호텔 같은 경우가 주로 많이 문제가 생깁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는 개별 방화문으로 설치를 해서 이제 화재가 났을 때 도망쳐 나오는 사람이 나오고 문이 닫히면 내부에서 불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그 문을 뚫고 나오지 않도록 이 안전 조치를 취해 놓거든요. 그리고 방화문이라는 건 또 이 자체 질량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밀도도 높고, 그래서 그 이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차음 성능 등이 있어서 복도에서 술 먹고 떠들어도 안에서는 뭐 그래도 좀 낮고 뭐 이런 게 있어서 호텔 문들이 고급 호텔일수록 문 자체가 상당히 묵직합니다. 그런데 이제 소방대가 갔을 때 여기서 안에서 지금 불이 나는 데가 여기다, 밑에서 연기도 좀 나오고, 그러면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 불을 꺼야 되는데 문 열고 들어가서 불 끈다 그럴 때 여는 순간 산소가 들어가면 폭발적으로 연소가 돼서 그 압력이 밖으로 튀어나와서 소방관이 부상당하거나 또는 뭐 치명적인 상황을 맞이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 교범에 따르면 야간이든 주간이든 이 어떤 그 닫혀 있는 문을 열 때에는 반드시 어떻게든 더듬어 봐서라도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 문의 온도를 좀 알아서, 지금은 열화상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열화상 카메라만 가지고 있으면 문이 어느 정도 뜨거운가 봐서 문이 예를 들어서 90도에서 100도 정도 된다 그러면 이거는 문을 열었을 때 백드래프트의 위험이 100%다.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 전쟁 영화 생각하면 되는데, 이 수류탄 던지고 문 닫은 다음에 바로 문에서 비켜나서 벽에 붙어 있으면 안에서 수류탄이 터지고 포갑이 그 안에서 가두어져서 상관이 없는데, 그냥 모르는 신병이 수류탄 던지고 총으로 빵빵빵 쏘면서 내부에 들어가면 그 수류탄에 그냥 다 박살나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게 그 거의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스티븐 스필버그의 밴드 오브 브라더즈에 보면 그렇게 해서 바로 희생당하는 신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괜찮을 줄 알았는데 조용히 있던 거를 잘못 건드려서 문을 열어서 폭발적으로 불타는 거를 이렇게 백드래프트라고 얘기합니다. 열 방출률이 중요한데요. 열 방출률이라는 것은 이건 영어로 레이트죠. 레이트 하면 시간당 따지는 거죠. 한번 어떤 말인가 보게 되면 여기에 보면 두 개의 공식이 나옵니다. 뭐가 나오냐면 거기에서 발생하는 연소열이라는 것은 요거는 단위 시간당 발생을 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연소열의 단위가 얼마 있을 때 속도는 요게 시간당 몇 개냐 하는 거거든요. 결국은 요 속도는 어떻게 되냐면 얼마나 많은 공기가 공급되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결정되기 때문에 환기 지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문이 활짝 열려 있을 때 하고 문이 닫혀 있을 때 하고는 공급되는 공기량이 다르고, 또 공급되는 공기량에 비례해서 화재가 커지고 작아지고 하기 때문에 환기 지배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좀 다시 써보면 0.5 A 루트 H라고 나오는데, 요 H라는 거는 높이입니다. 이렇게. 근데 층의 높이라는 건 나중에 온도 변화가 생겨서 부력이 생기면 밀도 차이를 발생시키는
밀도 차이를 직접 발생시키는 요 변수거든요. 이거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토리첼리를 생각하면 돼요. 수압을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유체에서 물속 깊이하고 물 표면하고 어디가 압력이 높아요? 물속 깊이 들어간 압력이 높죠. 그러니까 잠수할 때 이제 그때부터 문제 생기는 거죠. 점점점. 잠수함도 깊게 들어가면 박살 나는 거죠. 이거. 그렇기 때문에 깊이는 압력을 좌지우지해요. 그럼 깊이가 압력을 좌지우지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높은 압력인 게 들어오고 낮은 압력인 걸 밀어내게 되어 있는데 압력이 높으면 기체는 그만큼 찌그러들고 찌그러들면 그만큼 단위 부피당 무게가 무거운 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기체는 뭐 이건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보일-자레 법칙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같은 기체가 찌그러져 있으면 단위 부피당 무게가 높은 밀도가 높은 기체가 되는 거죠. 그 밀도 높은 기체하고 밀도 낮은 기체가 있을 때는 서로의 중력에 따른 서열이 정해져서 밀도 낮은 기체는 위로 가고 밀도 높은 기체는 밑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어떤 관계로 성립되느냐. 참 이런 게 제가 좀 여러분이 잘할 것 같기도 한데 서로 만나서 얘기하면 되겠는데 요거는 요 휴전선을 중심으로 양쪽에 서로 마주보는 게임입니다. 마주보는 게임에서 여기가 내부가 뜨거우면 뜨거운 데 있는 기체는 부피가 크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것이고 오른쪽은 밀도가 큰 기체죠. 그러면 상부에서 얘가 밖으로 밀어내는 힘과 하부에서 밀어내는 힘을 한번 따져볼 때 이 상부에서 얘가 부피가 늘어서 밀어내려고 하지만 상부에서도 여전히 오른쪽에 있는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고 하부에서도 차가운 공기가 밀도가 높습니다. 자,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 하면 이거는 중성대와 관련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 연속 이론인데요. 이렇게 박스가 있을 때 이렇게 가운데 칸이 막혀 있어서 A라는 기체와 B라는 기체가 있는데 A라는 기체가 온도가 높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돼요? 바닥에서나 꼭대기에서나 A는 B보다 밀도가 작습니다. 가벼워요. 가볍기 때문에 얘는 어차피 얘하고 둘이 있을 땐 상대가 안 되는 애인데 단 뭐냐? 아래쪽으로 갈수록 A와 B의 차이가 더 커집니다. 왜 그러냐면 중력 때문에 물로 따지면 수압이 생기는데 이 수압에 의해서 차이가 더 크게 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아래쪽에 있는 애는 얘를 이겨먹고 쳐들어오고 위에 쪽에 있는 애는 좀 덜 쳐들어오죠. 그러면 얘가 쳐들어오는 압력이 위로 전달되면 좀 덜 쳐들어오는 쪽은 반드시 이겨먹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체 소통이 이런 방향의 기체 회전 모멘트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회전하게 하면 나중에는 가벼운 기체 위로 올라가고 무거운 기체 아래로 내려옴으로써 상하 방향으로 정리되면 자연계에서 평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멘트를 이루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가 중성대가 생기면서 환기가 생기는 방향이고 바로 이 회전축 중심축을 우리가 뉴트럴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우리가 중성대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또 쉽지 않아요. 이 안에 화재가 일어날 때에는 들어가서 온도가 가열되기 때문에 들어간 부피만큼 나오는 것이 아니라 들어가는 부피가 가열돼서 늘어날 만큼 나오니까 두 개 평형은 질량 비례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틈이 있을 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어찌됐든 간에 여기 제가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는 높이에 비례해서 속도가 결정이 된다. 높이에 비례해 속도 결정되는데 높이는 압력을 결정한다. 수압이 세지잖아요. 속도는 압력의 루트에 비례한다. 왜냐하면 2분의 1 로 V 자승의 속도고 로 GH가 이게 이제 그 위치 에너지가 되는데 여기서 사실은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질량이 이 중심에 있다 그러면 위치 에너지도 2분의 1을 곱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냥 루트에 비례하는 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루트 h에 비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게 a, 이거는 이 속도로 통과하는 면적, 그 다음에 0.5 계수값, 이렇게 해서 이게 거의 이런 식들을 유도하면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는데, 이런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높이의 루트에다가 면적을 곱하면 그 정도 속도만큼 이게 움직이게 되어 있구나. 단 여러분 이거 보시면 h가 높이의 루트를 쳐버리면 최고 속도가 되는 거고, 단지 이렇게 계구부에서 외부에서 들어올 때는 이렇게 중성대가 있을 때 요게 최고 속도, 요게 빵이니까 평균 속도는 2분의 1 해줘야죠, 그죠? 그러니까 평균 속도를 구해주려면 아마도 2분의 1의 루트 h를 해줘야 될 거고, 요 속도로 들어오는데 이것이 면적에 비례하겠죠. 이 유통량이라는 건 1제곱미터당 요만한 물량이 들어오니까 전체 면적 곱해주면 창문에 해당하는 걸로 들어오기 때문에 계수값은 이론적으로는 0.5 정도, 실제로 해보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그래서 대개 이런 정도의 기본 공식이 유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나요? 이해를 잘 못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 같아서는 또 위드 코로나로 가게 되면 다시 한번 여러분 만났을 때 필요하면 공식만 정리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죠. 이거는 왜 간단하냐면 이거는 A는 환기창의 면적이고 환기의 유효한 계구부의 면적이고, 얘는 지금 똑같이 A라고 썼지만 이건 다른 A입니다. 이건 뭐냐면 재료가 바닥에 이렇게 쭉 있다 그러면 여기에 연소 면적, 침대가 이렇게 있을 때 침대 상부가 불탄다면 침대 연소 면적, 그 연소 면적당 대개 M이 들어가면 질량 속도를 얘기하는데, 질량이 얼마가 분해가 되느냐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초당 요 정도 면적 초당 단위 면적당 어느 정도의 질량의 물질이 연소를 일으키느냐. 그러니까 사실은 단위가 이러니까 전체 A를 곱하면 실제 거기 존재하는 만큼의 그런 연소 면적에서 초당 얼만큼씩 연소 반응이 일어나는지가 나오는 거고, 그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각각의 열량이 얼마냐고 곱하면 당연히 연소열이 토탈 나오겠죠. 근데 이것도 또한 킬로와트니까 와트는 1율이기 때문에 초당 얼마나 나오냐는 그런 공식이 됩니다. 두 개는 이렇게 스토리를 생각하면 신기하게 볼 것도 없고 외우고 자실 것도 없는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재 성장 속도라는 거를 Q는 알파 T 자승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주로 우리가 어디서 쓰냐 하면 화재를 평가하는 시뮬레이션 등등에서 쓰는데, 이거는 모든 화재에 있어서 이 미국 애들이 이게 만들어놓은 곡선입니다. 이게 되게 잘한 건데요. 화재에서 얼마나 열량이 나오냐 하기 위해서 화재들을 다 패턴을 정해놨는데, 아까 말했죠. 어떤 환기지배형 화재도 앞대가리 어느 정도까지는 연료지배형인데, 연료지배형인 구간에서 뭐가 생깁니까? 스프링클러가 터지거나 하죠. 되게 초기에. 올라가면 연기가 엄청 많이 나죠. 연기 발생량을 따지려면 환기지배형 화재의 영향도 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계구부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따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기둥이 얼마나 버텨야 되느냐도 환기지배형의 영향까지 따져서 불이 다 지가 타서 끝나도 흉물스럽지만 건물은 버티고 있어야지 이게 건물이기 때문에, 지금 대개 건물들은 다 불이 난 다음에도 버틸 수 있도록 그러한 열응력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부분은 그냥 연료 지배형 화재라 보고, 요 그래프가 대개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패턴을 보면 요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가파르냐 뭐냐는 있어도 형태가 이렇게 볼록 형태 안 생기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제일 비슷하고 간단한 수식으로 T 자승이라는, 요걸 X로 보면 X 자승 그래프죠. 이렇게 단지 AX 자승이라고 해놓으면 이 참수 그래프가 A 값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하니까. 그래서 Q는 알파 t 자승이라고 해서 기울기 값에 따라서 급속히 타는 거, 천천히 타는 거지. 이거를 패스트라든가 울트라 패스트라든가 마드레트라든가 뭐 이렇게 나누는 그런 패턴의 원형을 뽑아내게 됩니다. 또 연소 지속 시간이라 아까 설명드린 게 이거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 초당 요만큼 속도로 탄다 그러면 가연 물량이 얼마면 몇 초 걸리겠구나 해서 이걸 풀어나가는 방법이 있는데, 요 가연 물량이라는 건 단위 면적당 가연 물량 곱하기 토탈 바닥 면적하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A의 F자가 보이는데 요 F는 플로어, 다시 말해서 바닥 면적이라는 뜻입니다.